경제 의 어느 한 섹터에 최저임금이 도입된다면 그쪽 섹터의 임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이 도입된 sek터의 임금이 더 높다라고 한번 해보죠. 만일 최저임금이 도입된 곳의 임금이 다른 섹터보다 더 낮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아무 그러니까 barrier to mo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곳의 임금 수준이 그렇지 않은 섹터보다 더 높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임금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도입이 되어서 임금이 높아진 섹터로 이동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하지만 임금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기업이 그거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쪽 섹터 2인데요. 이쪽 섹터에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섹터 2에서는 이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임금 수준과 이제 섹터 2의 노동의 한계 생산 혹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만나는 자, 이 점까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자, 물론 사실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생산을 늘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노동 투입량을 더 늘리면 자, 임금을 낮춰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지만 실제로 미니멈 웨이지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섹터 2에서는 이렇게 높은 임금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섹터 2로 이동하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섹터 2로 가지만 기업들은 L2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경제 전체에 L바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있다고 했고요. 자, L2의 운 좋게 두 번째 섹터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받겠죠. 미니멈 웨이지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섹터 1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섹터 1에서의 임금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이제 섹터 1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섹터 2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 붉은색 곡선과 이 차이만큼이 이제 최저임금,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 혹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섹터 1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바로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을 섹터 1에 있는 한 사람을 섹터 2로 옮기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서 임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생산량은 내수로 내수로 계산했을 때 이 차이만큼이겠죠. 이 차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결국 이동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쪽 섹터에 최저임금이 도입이 되어서 그 이하로 임금이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두 섹터 사이에 임금 격차가 존재하게 되고요. 실제로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이동에 대한 제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균형으로 갈 것이고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는 생산량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생산량이 우리가 앞서 봤던 이쪽 면적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실제로 사람들이 지급받는 웨이지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아니라 다른 형태라면 그렇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몇 가지 전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의 한계 생산만큼 임금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섹터 간에
섹터 간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섹터는 실제로 노동의 한계 생산만큼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생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평균 생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섹터에서요. 자, 우선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레이색으로 표시한 게 생산함수고요. 그 다음에 생산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축의 변수는 노동이고 세로축은 생산량이고요. 자, 만일 우리가 L0만큼 노동을 투입하고 있다면 자, L0만큼 노동을 투입하고 있다면 그러면 Y0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L0에서 요 점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자,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L0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울기가 바로 L0에서 노동의 L0에서 생산함수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L0만큼을 투입해서 Y0만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의 평균 생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 생산은 단순합니다. 생산한 것을 투입된 노동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이게 그냥 평균 생산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은 Y 나누기 L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바로 여기 주황색인가요? 오렌지색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왜 기울기와 같아지는지 보시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라라고 한다면 x의 증가분 분의 y의 증가분이잖아요. x의 증가분이 델타 x가 L0고 델타 y가 바로 Y0입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은 by definition 생산량 나누기 노동 투입량이고 물론 이제 노동의 평균 생산이겠죠. average product of labor라고 하는 것은 APL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자, APL은 by definition 생산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생산함수상에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L0만큼을 투입했고 Y0만큼을 생산합니다. 그럼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그게 바로 노동의 평균 생산이 됩니다. APL이 돼요. 그리고 이게 왜 APL인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가로축의 변수의 증가분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X가 정확히 L0고 델타 Y가 정확히 Y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L과 MPL을 각각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자, 먼저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점에서 MPL이 더 큰가요? APL이 더 큰가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 초등학생인데 그 이 학습터 이런 거 해요. 그 학교에 이제 뭐 내일 학교에 가는데 이 학습터 이런 걸 하는데요. 그 저도 이렇게 애가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는데 저도 이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저도 그 같은 컨텐츠 비슷한 걸 만드니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 생각할 시간을 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 MPL보다 APL이 더 큽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가 MPL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점에서는 APL이 MPL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 점에서는 어떨까요? 이 점에서도 접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MPL이고 자, 원점과 이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보죠. 자, 이게 바로 APL입니다. 이 점에서도 보시면 APL이 MPL보다 더 커요. 다른 점에서 해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화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생산함수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산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Y는 뭐 생산성 수준이 L이고
자본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노동 투입량이 L의 알파예요.